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 그 이후로 정치적 파장이 엄청납니다. 과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깊은 우려를 남기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었나? 우리 제도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하필 지금 시기에 내렸을까? 그리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게 될까? 오늘 긴급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의 함의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만들어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격정하는 내용들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향후 대선 국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이 주제,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로드맵 정준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네, 오늘 긴급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당분간 못 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지난 이제 윤석열 파면 국면 전후에서 많은 분들께서 또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변호사시죠.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잘 해석해주고 계시는 김정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먼저 그 의미를 좀 짚어볼 텐데요. 뭐 다들 뭐 의외였냐 예상했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판결이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판결이냐, 무엇이 문제인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각자의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님. 네, 저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희대의 재판쇼. 희대. 네, 희대의 재판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희대는 우리가 흔히 아는 희대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희대의 희대일 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아니라 재판쇼였다라는 네. 것을 분명하게 좀 규정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법원이 지금 대선 한복판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뛰어들어서 이 대선 판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서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예. 판결을 한다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도전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저는 이게 희대의 재판쇼라고 부르는 이유 뭐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재판을 통해서 국민주권,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이 있는 국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시간이고 국민주권의 시간이지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법치주의 시간 혹은 재판의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의 시간도 아니고 재판관의 시간도 아니고 주권자의 시간인데 그것을 함부로 끼어들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기록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대법관들이 함부로 판결을 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텐데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예, 김 변호사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공감하고요. 정말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사건이 정치적 개입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일단 그 빠르게 진행된 절차 그리고 이제 두 분의 반대 의견에도 정말 두 분이 반대 의견을 정말 피터하는 심정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이소모아까지 쓰면서 이런 절차 진행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 반대 의견은 어차피 무력화될 수밖에 네.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지 간에 정치적 개입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보도자료에서 마치 미국에서 어떤 공직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라는 이제 보도자료까지 붙이셨던데 네. 그것도 사실 거짓으로 밝혀졌거든요. 오늘 뭐 JTBC 팩트체크팀에서도 정확히 뭐 지적을 한 것 같던데 이제 그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그 보도자료와 관련된 엘고어 대 부시 판결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사건이었고요. 예. 이번에는 혼란을 대법원이 만들어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선을 앞두고 선고를 미루거든요. 미국에서는 선고를 오히려 미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과 정확하게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좀 호도하는 예, 뭐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것 자체도 거짓임이 이미 밝혀졌고요. 그 특히 신속한 재판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다른 재판과 비교했을 때 뭐 너무나 이게 다른 이제 그 파기 환송심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이 절차 자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 대법원의 위상과도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1조의 명령이거든요. 법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권위,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위상과 관련된 것들이 탄핵 국면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이제 그 논의가 대법원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향후 어떤 그 대법원의 위상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뭐 기계적 중립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논점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건데 상식이나 뭐 또는 기존의 관습이나 또는 우리 법법이 얘기하고 법률이 말하는 정신이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게 제대로 된 재판 절차를 받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 예를 들면 이제 부적절한 이제 후보자가 공직선거에서 나와서 선택을 받게 되는 위험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또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대법원이라는 건 최고법원이고 자신의 합법적인 직권과 재량을 쓴 거 아니냐. 이게 불법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판단을 더 해주셔야 될까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두 가지 정도를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대법원이 나서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대선을 치르지 못하게 하거나 당선돼도 당선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그럴 만한 사건이었냐가 첫 번째 전제이죠. 예, 그럴 만한 사건이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이제 633 원칙에 맞춰서 신속하게 재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이게 전도된 건데요. 논리가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요. 헌법상 권리입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받을 권리인 것이지 예. 신속한 재판을 받을 의무가 아닙니다. 예. 권리예요, 권리. 그런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사 확인도 필요한 것이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런 재판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큰 국민의 선택권, 국민주권은 결국에 대통령과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으로 구현시키는 것인데 이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이 시기에 갑자기 법원이 등장해서 이 후보는 되는지 안 되는지 간별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법률 위반보다 위에 있는 헌법 위반을 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지난 대선 20대 대선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것이 지금 21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절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 그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냐. 그게 중대한 범죄냐. 그만큼 큰 범죄였느냐. 윤석열의 내란보다 더 큰 범죄였고
그렇게 심각한 사안이었느냐에 예.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결국에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이 허위였고 그 허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로 지금 이번 전원합의체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위헌적이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위헌적이고 부적절한 재판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예. 크게 미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 형량하자면 지금 대법원의 이런 행태가 선거에 영향을 훨씬 부정적으로 크게 미치고 있는 것이라 그것 자체가 우리 공직선거법 정신에도 반한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워낙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만 첨언을 하자 그러면 우선 이 사건 자체, 그 대법원 판결 자체가 낙선된 선거에서 당사자가 낙선된 선거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 즉 낙선된 선거에서 있었던 허위 사실과 관련된 것이 지금 향후 있을 대선에 과연 출마 자격을 논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냐 예. 이런 부분 하나 더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633 원칙을 계속해서 법원에서 강조를 하는데 예. 633 원칙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633 원칙이라는 것은 당선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즉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이 문제가 기소가 됐을 때 이러한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당선된 사람을 공직에 1년 이상 놔둬도 되겠느냐. 빠르게 뭔가 당선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633 원칙의 도입 목적이라는 것은 당선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예.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633 원칙이 어떻게 변질돼 가지고 낙선된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된 것도 문제인데 예. 특히 지금 대선 지금 그 파면 이후 그 60일 사이에 대선 전국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어떤 특정한 뭐 골프가 어땠느니 아니면 협박과 관련된 주관적 발언 과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럼 국민들은 이제 이 후보를 선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자신의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건데 법원이 당신은 아예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의 문제인지 예. 그것은 법원 자체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예. 애초에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연관된 거고 그것의 효과는 이제 공직자가 이제 다음번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기존 선거에서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결국은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래서 선거 개입이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또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판결 자체의 법적 문제, 아까 헌법적 문제는 이미 또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 판결은 그럼 충분히 합법적인 절차나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짚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미 제기된 것처럼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과정과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와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했다라는 것들은 이미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요. 예. 근데 그건 법률은 아니지만 어쨌든간 그 내부 규칙을 규칙에서. 위반했다라는 것이죠. 네. 실제 법률 위반 문제를 보면 이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이 이 12명이 6만에서 7만 페이지 되는 기록을 읽지 않고 판단했다는 게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제 법사위가 있었죠. 법사위에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에도 기록을 복사해 주지는 않았다. 대신에 PDF 파일로 기록을 제공해서 대법관들과 뭐 연구관들이 봤다. 이제 이런 취지로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확인을 해보면 그 기록이 법원에서 생성한 공판 기록이라는 게 있고 네. 검찰에서 생성한 증거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판 기록은 PDF 파일로 만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증거 기록까지 지금 PDF 파일로 만들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판 기록만 보고 판결을 했다라고 어제 자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법률심인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판결이 법적 평가를 잘못했는지 법률을 위반했는지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했던 판결 이유를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없었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허위이다. 이런 식의 사실관계 판단을 다 해버리거든요. 예. 이것은 법률심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법률적인 위반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전원활체 회부 과정에서의 규칙 위반 일단 기본으로 놓고 네. 기록 검토 충실하게 하지 않은 게 거의 뭐 분명해 보이고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예,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버리는 이게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드릴 때는 거의 그걸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너무나 어색했는데 네. 더 짚어주죠. 또 왜 예, 이러는지까지 거기에 추가로 지금까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어떤 판례의 흐름과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선거라는 것은 국민들의 잔치예요. 국민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너와 내가 다른 생각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런 후보자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제 권력을 어떻게 위임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타당하다, 헌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대법원은 계속해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오는 판례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결정은 그것과 완전히 역행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뭔가 이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재판관들의 선입견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어떤 걱정을 했냐면 그 부분이 소수 의견에도 잘 쓰여 있던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맞물려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은 향후 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으로 이 민주주의에서의 어떤 핵심인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네. 이런 폭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선거의 시간이 지나면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위험성 이번 결정에 따르면은 사실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사소한 부분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거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신이 어떠한 경력을 가졌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를 왜곡 보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겠죠. 그런데 어떤 주관적인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제는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선거 결과를 검경이 좌우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판례를 뒤집은 것이냐? 이제 그 대법원장의 그 말한 얘기는 법리를 오해했다. 자신들의 이제 판례를 오해했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또 사뭇 뉘앙스가 네, 좀 다른가. 다르죠. 예. 좀 더 그러면 그 부분이 왜 판례를 뒤집은 건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어떤 이제 본인의 그 허위 사실과 관련된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석이 나뉠 수 있다면 이것은 해석이 나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지 않다가 네. 이 해석 자체를 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네. 이의적인 해석인데? 그렇죠. 라고 하면서 예. 국민들이 판결문을 읽었을 때도 아니 이것이 과연 이의적인 해석일까 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장들을 쭉 나열하면서 아니 이것은 이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어떤 공직선거에 그 임하는 사람들의 어떤 발언을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의적인 해석이다, 허위사실이다 다 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는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다양성이 있는 누구나 이제 읽어보면은 한 가지 뜻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 네. 이거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죄다라고 네. 판단하지 않는 게 옳다. 네. 이게 이제 기존의 판례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이 나서서 이건 하나의 의미뿐이 안 갖는다. 네. 이렇게 이제 해버린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판례를 뒤집은 거다. 예. 혹시 더 짚으실 거 있어요? 네, 그 부분 저도 뭐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록과 관련해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판결문 보면 이제 사실 인정할 때 계속 이렇게 나와요. 원심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 기록을 안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기록을 안 읽고 왜 함부로 여기다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왜 설치합니까? 왜 기록을 안 읽었다라고 하냐면요. 이게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되는데 사람이 한 1분에 2에서 3페이지 정도를 읽는다 쳤을 때 네. 잠도 안 자고 16.2를 읽어야 그걸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9일 걸렸거든요. 읽을 수 없는 시간에 읽고 판단하고 판결문까지 다 썼다. 예.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저는 이거 자칫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 아닐까. 예. 지금 그렇게까지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간
이 판결에 저는 가장 본질적이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대법원이 가장 뼈아파하는 지점은 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기록을 읽지 않고 판단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법원을 믿고 법원에 서면을 내고 법원에 주장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안 읽는데. 네. 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다 봅니다. 예. 그럼 이게 물량도 물량이고 아까도 증거 기록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현재 상태로 아닌 게 뻔한 상태인데 네. 왜 이거를 설시 다시 말하면 판결문에 그 이유로서 이제 드러났느냐. 네. 심각한 법적 결함이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게 돼버렸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요약이 되는데요. 근데 이 핵심적인 문제가 사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법원이다 보니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충격도 그런 건데 대법원은 끝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 아무리 돌아갔다라고 하더라도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아무리 불법적이거나 문제 위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결정이 다른 판결로 뒤집힐 수도 없는 상태 아니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결국 이게 지금의 답답함의 아마 근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은 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일단 저희 민주당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논의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이제 국회 다수당이다 보니까 입법적인 조치들 혹은 국회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풀어낼 수 있는 조치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적시에 적절하게 활용해서 쓸 생각입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뭐 오늘도 지금 연휴 기간이지 하지만 저희가 계속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고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고 한편으로 또 오늘 초선 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라고 긴급 기자회견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 특히 탄핵까지 포함해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강도 높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뒤에서 뭐 필요하다면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김 변호사님. 예. 결국은 이제 국회가 가진 권한이 입법과 탄핵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입법, 그 입법을 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사법부의 어떤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제가 이번 결정이 나오고 그 헌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시정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법 제도 자체를 최고법원을 2개로 규정을 해놔서 헌법재판소가 있고 대법원이 있고 각자에서는 최고의 지위, 예. 즉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를 그렇죠.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도 결국은 입법부의 결단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판소원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개인의 재판 청구권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든지 특히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안들은 재판소원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예. 사실 재판소원과 관련된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법원은 나름대로 법원의 판단 내에서 헌법적 판단을 잘 해온다는 신뢰를 쌓아오고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믿었는데 이번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재판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재판소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5월 2일자로 그런 재판소원과 관련된 입법도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 사안과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 공직선거법에서 이 행위와 관련된 문제 예.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당선된 사람에 대한 어떤 소추 지속 문제 예. 그리고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어떤 구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입법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결정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또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중심으로 논의를 네, 해왔다라고 하면 예. 검찰 개혁에서 사법 개혁까지 지금 동시에 개혁의 대상들이 넓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대법관의 구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헌법 84조를 어떻게 법률로 네. 실제 구현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법을 이미 다 발의를 해둔 상태이고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도 현재 그러니까 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적절한 때에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입법 과제가 뭐가 있고 실제로 뭐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이제 또 어느 그 시간 범위 안에서 구현 가능할까 이거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고요. 아까 이제 그 헌법 84조 관련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그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소만 안 당하는 거냐, 재판까지 안 하게 되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대체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해석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대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언급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언급을 안 해야지 자기들한테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이 유리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라기보다 먼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 예.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대한 해석, 최종 유권 해석을 가지고 있는 최고 기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이 인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쟁이 생겨서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가야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84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려면 이 84조에 대한 분쟁이 구체적으로 발생을 해야지만 헌법재판소가 가게 됩니다. 일단 당선이 된 상태로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문제는 네. 헌법재판소가 이걸 해석하기 이전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재판 절차와 관련된 헌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진행하겠다, 네. 진행하지 않겠다를 법원이 1차적으로 먼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4조의 해석을 법원이 하는 게 맞냐, 헌재가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맞는 얘기죠. 법원도 판단할 수 있는데 법원이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헌법 해석의 문제다라고 권한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지금 전례가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분쟁이 생기면 내일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몇 달이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어떤 해석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이 분쟁이 되고 이전에 그 입법으로 깔끔하게 이제 그 형사소송법상 이런 해가지고 깔끔하게 진행을 우리가 그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는 재판이 중지된다. 네. 이걸 넣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진 전례가 없지만 대법원이 권한쟁의를 걸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의 재판 청구권 침해다라고 하면서 재판 청구권이 아니죠. 이쪽은. 대법원의 법원의 권한 침해다. 예.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재판은 정지된 상태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헌재에서 다룰 거니까 조금 혼란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예. 네네.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이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해서 재판 진행을 계속 하겠다, 네. 안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야 뭔가 네. 거기에 대한 판단 내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네네네. 아니면 당선된 이후에 네. 결국은 이제 그 당선자가 뭔가 권한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이제 신청한다든가 네네. 이런 지금 거. 여러 가지 권한쟁의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헌법소원과 관련된 이론을 구성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법원이 이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조항을 넣어서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요 입법 조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조와 관련돼서는 학계의 다수설이 이미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불소추라는 건데 내란 외환죄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건에도 보셨지만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란과 외환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흔들지 말라는 게 어떤 헌법 조항의 의미라고 봐야 되고요. 또 헌법 이제 84조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을 분리해서 네. 분리해서 대통령에게 더 강한 신분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헌법의 어떤 조화로운 해석을 봤을 때는 사실은 재판이 중지된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도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을 발의해 놨고요. 네. 어제 법사위에서 지금 전체회 소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법은 이제 뭐 제가 대법 발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법인데요. 근데 이제 해석상으로는 그러니까 법은 저희가 법대로 갈 건데 진행할 건데요. 해석상으로는 헌법학계에서 다수의 의견은
재판 정지가 아니라 중지나 정지가 아니라 재판권이 없는 거다. 아까 네. 말씀하신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권이 없다라고 봐서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따라서 공소기각 네. 재판권이 없는 때에 해당하니까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다수설입니다. 예, 그건 또 꽤 다른 의미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재판 자체가 중지가 아니라 재판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네,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아닐 때 그때 필요하면 다시 뭐 기소하는 네, 방식도 네. 있는 것이죠. 애초에 기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서 사실은 그동안 법도 뭐 이런 일도 없긴 했지만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법원의 이런 태도들을 보면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소기각이라는 결정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이 정지된다라는 것을 아예 네. 명문에 규정을 넣어서 법원이 달리 해석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법에 따라서 재판은 정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네. 뭐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 들어갈 수는 있죠. 예.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조치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선거를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이 제일 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에 불려다니면서 나중에 대통령 자격이 박탈되는 것까지 되는 것 아니냐. 예. 우리가 기껏 뽑았는데 갑자기 법원이 대통령 이제부터 아니야라고 선언해 버리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과 뭐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요 바로 이제 이어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해하시는 분이 그러면 진짜 이거 대선 전에 결국 2심에서 나오고 3심 다시 딱 때리는 그 판결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요건 약간 끼어드는 건데요. 지금 입법 이제 계속 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경험했던 거부권의 장벽을 이제는 넘어설 수 있는 것이냐, 이른바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관련된 것들, 이 지금 얘기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저희는 국무회의 부분은 구성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예, 15인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국무회의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건 아니라고 예, 보고 그 있습니다. 자체는, 그런데 정부에서는 11인인가 그렇게 네, 이하로 그렇게 떨어지면은 예. 국무회의 무력화된다라고 입장을 이번에 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과거의 예를 보면은 국무회의가 구성 15 이상으로 구성만 되면 되지 실제 재적 인원이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실제 과거 정부에서는 예, 이 15명이 없는 상태에서 국무회의를 다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라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거부권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저희 뭐 기준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방법이 없는 상태고 재결로 가는 것밖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 이후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때는 이 거부권 자체는 다 뭐 무력화될 수 있는 예. 일이니까 예를 들면 거부권을 철회한다라거나 아니면 저희가 법안 통과 시기를 그 이후로 새 정부 출범 이후로 통과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다만 지금 진행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이거 못 막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가 바로 발생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현재 막기는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회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국회 기준으로는 그건 탄핵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회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것이고 국회 이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면서 다양한 뭐 청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들이 사법부를 굉장히 세게 압박 혹은 저항을 통해서 사법부가 더 이상 튕겨져 나가지 않게 국민의 신뢰 속에서 튕겨져 나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국회 얘기만 한정해서 하자면 결국엔 탄핵인 것 같고요. 탄핵을 지금 국민들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10명을 전부 다 탄핵해라부터 시작해서 고등법원 판사들도 빨리 탄핵해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위법이 확인되는 것 그리고 탄핵 사유가 확인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선거에 이 법원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수준에서 만드는 시기 그렇게 그걸 막는 시기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선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 아직 뭐 어떤 결론이 났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권과는 관련이 없는 이제 사람이지만 어떤 법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탄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아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결국 두 개거든요. 입법과 탄핵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라고 했는데 거부권과 관련된 문제가 결국 6월 3일이 지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제 시기가 또 하나 생겼는데 5월 15일 날 기일을 잡았습니다. 5월 15일 날 기일이 잡혔는데 요 기일과 관련된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고 정말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법원이 구속 취소를 시킬 줄 몰랐고요. 예. 정말로 법원이 파기환송 시킬 줄 몰랐거든요. 지금 정말로 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최종 선고 확정 판결을 내겠느냐라고 하지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5월 15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정치권에서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일 대선 전에 어떤 확정 판결로 인하여 이 대선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대선을 앞둔 대선 후보자로서의 어떤 국민적 지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대법원이 이제 그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오늘 5월 이제 판결이 났으니까 이 판결 자체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탄핵을 하자. 이거보다는 5월 15일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봐서 이 대선판 자체를 법원이 끼어든다. 이거는 아마 국민들 다수가 동의를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네, 국민들 다수 동의하에 대법원이 그런 확정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탄핵으로서의 어떤 기능 정지 상황 그런 것들도 그 국회에서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희대 아까 이제 두 분의 말씀으로 이제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자체가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그거를 근거로 국회가 이제 탄핵권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정당해 보이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이 법원의 의지가 선거를 거의 파토를 놓을 정도의 그런 행보로 가고 있느냐를 보면서 거기에 적합한 대응책들을 시기마다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지가 읽히시나요? 그럼요. 예. 저희 지금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 의원들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당내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이고 필요하면 선제적인 대응까지 포함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당 지도부와 그리고 지금 선대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선대위가 이제 논의해서 의견을 좀 모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저희가 또 긴급 의원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비상하게 논의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선거에 대한 기조에 대해서 변화를 줄 필요성까지도 좀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방면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에서 할 일들은 그렇게 또 하겠지만 시민사회나 다양한 영역에서 각자의 목소리들을 내야 돼요. 지금 오늘 보니까 법원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 네. 이 내란 세력들과 손잡은 것 아니냐라고까지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번 전원합의체에 대한 비판을 하는 실명을 가지고 비판하는 판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에 고등법원에서도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대선 한복판에서 자기들이 무리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현재 기준으로는 좀 비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자기가 돌아올 다리를 끊고 갔습니다. 네. 예, 전원합의체 열고 9일 만에 판결하고 파기환송 이렇게 강도 높게 하고 파기환송하는 그 판결문에도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다까지 양형까지 사실 지침을 준 거거든요. 네. 이건 되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다리를 끊고 갔기 때문에 이 법원의 흐름과 기조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이 곧바로 대선 한복판인 5월 15일 날 기일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가겠다라는 걸 선언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 선전포고를 했고 전쟁을 치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라 저는 이걸 나이브하게 볼 필요는 없고 매우 강도 높고 필요한 선제적 대응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만 국회에서 이런 대응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 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다양한 저항들이 있어야 이것이 같이 작용해서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지난 윤석열 탄핵 때도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힘들어지면서 뭐 5대 3이냐 아니면 뭐 4대 4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국회에서 다양한 전략을 쫙 펼쳐가면서 전방에 압박을 해가면서 가니 결국에 선고일 잡고 8대 0까지 갔거든요. 예. 물론 선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는 우리의 역할과 국민들의 그런 힘이 모였던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태도 법원이 국민 주권에 대해서 반란을 한 것입니다. 네.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손잡고 지금 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 역할도 저희가 충분히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도 많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네. 과연 그러나 돌아간 고등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비관적으로 보이긴 한다. 하지만 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일단 쓰겠다. 네. 저희 김용민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좀 이렇게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네. 감사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자꾸 저 스스로가 법률가의 한계에 좀 갇혀서 판단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권한대행과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에서 위헌적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임명을 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임명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 내란과 관련된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두머리가 구속 취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빨리 나오길래 파기환송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공부했던 법률과 관련돼서 내가 굉장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사실 5월 15일을 기점으로 다시 그 뒤에 상황을 좀 보자 그랬는데 의원님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사실은 그 말도 타당한 말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 그 부분을 국회에서 잘 좀 고민하셔가지고 국민들의 좀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직접 발언하지 않는 한 보통 판결로 물론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이를테면은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선거에서의 의미를 생각해서 재판을 단시일 내에 진행하지 않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입장 표명도 사실은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과거에.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도 없었던 상태에서 그냥 판결해 버리겠다 이렇게 간 건데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이제 송달과 배당까지 다 이루어지고 기일까지 딱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는 계속 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일이 결정적으로 대선 중간에 잡았다는 것이죠. 운동기간 이거는 대놓고 국민주권 침해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죠. 불러가지고 후보자를 그럼요. 오게 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도 좋게 볼 수가 없다. 심지어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나 구속을 못하게 하는 제한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재판을 법정에 불러서 선거운동해야 되는 사람 선거를 운동을 못하게 막아놓고 오히려 나쁜 선거운동을 언론에 쫙 노출시켜준다. 그렇죠. 이거는 선거 개입이죠. 선거 개입에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이제는 이른바 시나리오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법률가 일각에서는 이게 절차적으로 명백한 버퍼선들이 있어서 이거 이상의 어떤 것들을 넘어서서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 상고 이유에 관련된 어떤 기일이라든가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불러가지고 그날 바로 판결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냥 바로 그냥 대법원이 확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세요. 예, 어떤 시각에서 보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여전히 문제 의식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예민하게 촉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날선 상태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들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들, 법원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원이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득권 카르텔, 그렇죠. 총체적인 기득권 카르텔의 행동대장으로서 지금 법원, 법조 카르텔이 지금 등장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쓰고 있을 겁니다. 이미 칼을 빼들었고 자기들은 여기서 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 기득권 카르텔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다 쓸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판결 선고가 그날 변론 종결일 날 판결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못할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선고기를 잡아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변론 종결하고 그다음 판결 선고를 그날 당일날 해버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상고 기간이 7일이니까 이 7일은 대법원에서 단축시킬 수 없는 기간이니까 네. 가고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가 이제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 20일을 대법원이 보장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굉장히 높게 퍼지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계속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강행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강행하면 분명히 위법이지만 네. 저 위법을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강행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위원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왜? 임명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것과 똑같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이 확정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선 이후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법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완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그거를 실패하더라도 당선된 이후에 판결을 확정지어서 대통령직에서 곧바로 물러나게 만드는 네. 이 방법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것.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266조를 개정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 여지껏 얘기했던 것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 겁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그 말 한마디 한 것 좋아. 그게 만약 유죄라고 쳐. 근데 그거 가지고 새로 지금 국민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89.77%를 지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대선을 못 나오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거든요. 예. 이게 맞나? 이게 민주주의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을 그 질문에 해답이 266조에 거기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는 공무단임권이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잉입법 아닐까라는 것이죠. 이걸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번 당의 선거도 아니고 지난 선거에서 한마디 얘기한 걸 가지고 그거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해서 대통령직을 갑자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순식간에 날려버린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지점. 일종의 과잉입법입니다. 과잉입법. 예를 들어 국회의원을 뭐 그렇게 한다. 그거는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저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통령은 단 한 명이고 네. 이렇게 힘들게 뽑았는데 그리고 지금 내란을 극복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뽑았는데 그것을 법원이 100만 원 이상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격 없어라고 날릴 수 있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을 땐 266조를 개정해서 예.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은 개정 효과가 바로 이 재판 진행 중 재판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전제는 6월 3일 그러니까 대선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네.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인데요. 6월 3일까지 형이 확정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탄핵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쨌든 간 최종적으로 날릴 거야라고 하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정지시키는 것과 266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선거 중과 선거 후까지 이제 포함해서 고민을 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예.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선거 중 탄핵, 선거 후 입법, 뭐 굉장히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공직선거법이 과잉입법이다라는 거는 이미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과잉입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정치적 반대자들이 어떤 특정 후보 한 명을 위한 입법이 아니냐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만 사실 그러한 입법의 예가 다른 나라에도 없고요. 네. 거의 없는 입법 예고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검찰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입법이 진행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입법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러니까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원 측이 판결을 강행해서 결국은 선거판을 완전히 엎어버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등의 방법 등으로 견제하고 후에도 흔들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정지시키고 공소법 260조를 개정해서 애초에 원인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입법권의 측면에서나 또는 입법에 관한 측면에서 지극히 합법적인 행동일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아마 이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건 이거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입법부가 다 움직이는 거 아니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걸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마도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이 또 안 좋게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정무적인 고려와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네. 그러나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들도 참을 수 없고 저희도 참을 수 없는 문제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법이 기존의 어떤 헌정 질서나 기존에 논의됐던 것을 뒤집어가는 뒤틀어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개선 노력이 있었던 그 상태였던 당연한 거죠. 것이죠. 네. 한편으로는 입법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법을 왜곡해서 재판을 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는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입법 조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 한 명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면 향후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 검찰과 그러니까 법원을 악용하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도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비적인 것 판단하시니까 이제 바로 얘기하시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법리적인 부분을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또 조금 첨언하자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시기가 지난 것에 대해 소급입법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네. 제기하시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소급입법을 막는 취지는 침입적인 소급입법을 막으라는 거고요. 네. 이 경우에는 이익을 침입적인 침해하는, 예. 침입적인 소급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에게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수익적인 그러니까 침입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장하는 쪽이니까. 그 범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완화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런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법원이 최종적으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 소원의 구조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텐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든지 헌법 소원도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어떤 그런 침입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어떤 구성 요건 완화가 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요거 제가 조금 첨언하면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두 가지 틀인데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던 것인데 이제 250조 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번에 처벌의 근거가 됐던 네. 후보자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 처벌하는 것. 이것이 행위에 대한 진술을 사실관계 표명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나라도 처벌 예가 거의 없고 우리도 기존에 행위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들어갔다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처벌 근거 조항인 이 처벌 조항을 개정해서 원위치 시켜 놓자라는 논의가 하나 있고요. 예. 이 부분도 이미 그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부분보다는 그 다음번인데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됐을 때 이때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공무단위권을 제한하는 그 규정이 예. 지나치게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을 날릴 정도로 이게 중요한 문제냐, 우리 사회, 우리 헌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까지, 대통령 당선자에게까지 이 부분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드러내자. 예. 예외를 두자라는 입법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두 가지 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인이었던 250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허위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 조항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네. 빼고, 그리고 266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양형일 텐데 네. 거기에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이거에 의해서 공무담임을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그렇죠. 예,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보완한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이 부분 혹시 첨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다 음. 그 실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이제 좀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바로 몇 수일 내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일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입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선거 이후의 결과에 의해서 이제 그 효력이 발생이 될 것 같고요. 견제의 또 다른 수단이 탄핵인데 지금 대법원에 대한 탄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법관들이죠. 그리고 고등법원에 대한 또 탄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것이 어떻게 쓰여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나요? 그게 지금 사실은 논의 중이고 사실 전략에 관련된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뭐랄까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네. 이제 그 제 나름대로의 계획과 방법을 설계를 해뒀고 그 추진 절차까지 다 좀 수립을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늦지 않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뭐 다짐으로만 좀 네.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흔히 정치적 발언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필요한 네. 건 다 쓰겠다. 네, 뭐 네. 이 정도로 네, 생각하시면 네, 될까요?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말은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다 있다. 네.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염두에 이제 둬야 될 탄핵이라는 게 부분.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점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이미 아까 의원님께서 이번 기록과 관련된 어떤 그 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고 판단을 했다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미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헌법과 법률 위반 그 관련해 가지고는 탄핵 남용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탄핵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것은 탄핵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결정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떤 법관들에 대한 여러 명의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뭐 정치적 반대자들이야 탄핵 남용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부분이 뭐 탄핵 남용으로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탄핵과 관련된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잘 결정하셔가지고 예. 어떻게든지 그 법원의 어떤 이런 권한 남용을 좀 막는 수단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제 전략은 아까 이제 있다고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탄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분노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그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분노했던 지점과 비슷한데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네. 어떤 점에서 무기력함이냐?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주인이라고 늘상 배워왔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내 결정권이 없다는 것. 내가 여기에 어떤 결정을 못하고 소수의 법조인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이 무기력함, 무력함, 열받음. 이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법조인들을 어떻게 국민 주권을 회복하면서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직접적인 통제 방식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나 법률상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고 간접적인 통제 방식, 간접 통제인 것이죠. 네, 직접 네. 국민이 아니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탄핵하라는 겁니다. 네. 탄핵을 통해서 직무에 배제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파면시켜서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해라. 이것이 간접적인 국민에 의한 통제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이 문제는 단순히 저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어 마음에 안 들어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회복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 부분은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해서 비판의 지점도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방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뭐 기소행위나 이제 판결행위나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독립적인 영역으로 이제 취급되어 왔으나 헌법적 권리로서 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 수단으로 예비해 둔 것이 결국 이것이 헌법의 기초 원리들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라면 다른 재판을 통해서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국민의 대리자가 탄핵이라는 수단을 써서 결국은 막아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설득의 핵심 구조다. 결국에 이제 국민의 지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어떤 국민들의 신뢰, 네. 이것이 이제 국가기관의 존립 이유거든요. 자,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요. 그 기관의 성격과 어떤 그 기능은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민들이 똑똑히 비교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3월 달에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회의론까지 들었지만 최종적으로 8대 0이라는 그 수기 과정을 거치기 위해 정말로 그렇게 수많은 과정에 평의를 열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 진행과 관련된 지금 퇴임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국민이 알거든요. 네. 정반대 행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거거든요.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 재판관과 정반대 행보, 단 2번의 평의를 통해서 심지어는 소수인 2명의 의견을 묵살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수기를 더 해야 해라는 것을 반대 의견으로 남겼지만 그래 우리는 수기를 더 하지 않겠어라는 어떤 결정이 나온 거예요. 즉 헌재와 대법원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좀 비교를 해버렸어요. 네. 또 하나 아니 그 헌재만 비교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재판과 그러면 지금 현재 내란 우두머리라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재판의 진행은 왜 이런 건데 다른 재판과 지금 이 재판을 비교를 해보니까 진행 속도가 다르거든요. 예,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구속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기관과 기관의 비교, 재판과 재판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이제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기관 대법원에서는 어떤 이 기관 자체의 기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굉장히 지금과는 다른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적절하게 이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또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잘 그 조정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로 들어가야 돼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지금은 이제 막 선거의 국면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투표의 네. 시간인 거고 그래서 막 정책도 나오고 공약도 나오고 후보자 간 경쟁도 이루어지고 막 지역 돌아다니고 이거 하라고 지금 이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건데 잘못하면 재판에 끌려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가라고 이제 아마 이제 불안하거나 우려의 눈길로 이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당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지금 이걸 대처하고 계십니까? 일단 후보는 후보로서 담대하게 선거 운동을 계속 그 기조를 이어가고요. 예. 또 이제 당에서 대응할 문제는 당에서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러니까 후보와 선대위는 담대하게 가는 것이고요. 당은 당대로 또 국회에서 원내 조치들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일종의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기본 전략은 갖고 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에게서 분노와 혹은 우려가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조금 더 넓게 길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형을 선고하다가 항소심에서 바로잡히는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실패했고 이제 우연인지 필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 물리적인 공격을 테러를 당했고 그 테러에서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것을 저질렀어요, 윤석열이. 그래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일종의 사법 반란, 사법 내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행위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라고 기득권들이 총결집해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서사들이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들께는 지금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을 막으려고 하는지가 오히려 부각될 수 있고 예. 이 서사 자체가 때로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역경을 이겨낸 좋은 지도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전략 과정에서나 혹은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다가가면서 국민들께서 지금 후보의 진 면모를 좀 봐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저희가 이제 선거 기조 자체가 선대위 차원의 선거 기조를 좀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 기조는 이제 경청 플러스 성장과 회복,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 기조의 상단에는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내란을 심판하겠다라는 기조가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조되기보다는 지금은 그 하단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강조됐는데 예. 지금 보니까 법원마저도 이 내란의 카르텔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한통속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선거 캠페인 기조가 내란 심판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고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 희망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선거운동에서는 중요한 지점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선거에 관련된 얘기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그렇겠습니다만 이 선거가 어떻게 글쎄요, 저는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법이 그 좌우하는 법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이 법치주의 공동체에서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남북 관계 개선도 해야 되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지방 분권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묻혀 있습니다. 지금 다 묻혀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 다 알고 있고요. 예. 인용 각하 기각 국민들이 다 구별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파기환송 파기 자판까지 국민들이 구별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전문 영역으로 있고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면서 소수자가 탄압받을 때 권리부재를 해주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면에 나서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서 이제는 법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제 이야기, 교육 이야기, 그런 외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법 얘기가 주로 되는 이 자체를 만들어낸 대법원이 너무나 좀 그 원망스러운데요. 예. 그 뭐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은 뭐 상대 정당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여야라는 표현도 이제는 좀 안 맞는 그렇죠. 상태가 되긴 여야는 했죠.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치권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단결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선택을 통해 해결하겠다. 라는 메시지를 내주면 좋겠지만 그럴 리는 전혀 없는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됐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저희야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국민의 시간이고 예. 주권자의 시간이니까 그 선택을 받는데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전히 뭐 사법 리스크라고 부르면서 이제 계속 이 공격만 계속 하고 있죠.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부 리스크였죠. 지금 예, 보니까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언어들이 이 선거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분위기, 이 잘못 흘러가는 이 물줄기를 하루빨리 좀 제대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이 부분은 뭐 짧게만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이런 선거가 심하게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여러 가지 수단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과거에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후보 교체니 뭐니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의 형태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현재 대선이 어떤 식으로든 그래도 선택이 가능한 대선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네. 거기에 대한 보관들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지금 사실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네.
굳이 이제 해석하자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이 더 강화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의 89.77%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당선이 된 후보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움 것들을 다 이제 이겨내고 난관을 이겨내고 새로운 서사를 써가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정면 돌파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플랜 A고 플랜 B고 플랜 C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뤄내야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뭐 다른 관점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뭐 유권자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이를테면은 그냥 후보가 다른 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 외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그런 선거 국면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주변에 있으신지 아니면 만약에 예.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가 예. 선거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후보 자격을 잃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그 후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국회 내 구성을 봤을 때 이걸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새로운 내란, 새로운 예. 이제 국면이 형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정상적인 선거가 치루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지금 사법부의 어떤 행위 이런 그 무리한 판결이라든지 지속되어 온 그 문제들이 향후 새로운 정부에서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동력이 될 수도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법 개혁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말이 나왔던 이야기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 한번 봐서 어떤 법관의 자격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그 자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국민의 삶에 이토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이 지금 이 며칠 사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사법 개혁과 관련된 오히려 동력을 스스로 제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신 건 선거 관련된 이야기지만 뭐 선거와 관련돼서는 그런 사태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 예. 선거 이후에 사법 개혁의 동력이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선거의 본질적 의미를 확실히 해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끝까지 지지해서 뽑는 건데 이게 중간에 혹시라도 누군가 끼어들어서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럼 차선책이라도 뭔가 고민을 해야지 이걸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형성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그거는 정당성을 잃은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근데 또 이런 상황이 왜 사법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게 사실 근본적인 고민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사법부는 이 선거 이후에 이 국면 이후에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사법부의 개혁안 중에 하나가 대법관을 늘리자.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대법관이 소수이다 보니까 너무 권한이 집중돼 있다. 물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도 문제가 있지만요.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이제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을 발의를 해놨는데요. 이건 그동안에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이야기입니다. 증원하는 것. 그리고 그 수는 30명에서 50명까지 다양한 범위가 있는데 30명으로 좀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의를 했더니 이제 우리 저희 지지층에서 왜 하필 30명이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좀 한두 가지를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제도의 변화는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연착륙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더 실질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현재 14명인데 30명으로 해도 16명이 늘어납니다. 예. 그럼 인사청문회를 어. 정권 초기에 16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새로 임명하는 이 절차와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예. 하나 있죠. 그리고
16명만 증언이 되더라도 현재의 이 14명과는 전혀 다른 전원 합의체가 만들어집니다.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다양한 구성으로 전혀 다른 이 16명 자체가 14명보다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전원 합의체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30명이면 일단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법개혁의 본질은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주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혹은 국민이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을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논의에서 좀 소외돼 있거나 빠져 있었는데 이것을 국민 주권을 관철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사법위원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인사권을 지금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에 주지 않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참여재판을 전면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인정을 하는 재판에서 사실인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사실인정은요. 일반인의 상식으로 하는 게 제일 뛰어납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재판으로 전면 도입하는 방식 이것이 국민들이 직접 사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법이다라고 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국민주권의 회복을 목표로 대법관의 수는 적어도 일정 수 16인 이상 더 늘려서 30인까지 구성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사가 인사를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네. 그리고 배심원제의 전면 네. 도입이라고 이제 요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제일 싫어하겠죠. 이제 이런 사법주 체계에서는. 맞습니다. 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이렇게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예컨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김용민 의원님은 국회가 가진 권한의 300분의 1을 행사하세요. 만약에 의원과 국회를 불신한다면 의원을 늘려야겠습니까? 줄여야겠습니까? 예. 의원을 늘리는 게 의원에 대한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을 늘리는 게 왜 대법원에 대한 견제가 되느냐는 걸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렇게 소수의 대법관이 최종심을 맡는 구조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독일만 해도 독일 민사대법원, 독일 노동대법원, 독일 형사대법원, 대법원 역할을 분리시켜서 행정도 있고. 150명이 넘는 대법관이 있어요. 예. 대법관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재판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대법관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를 견제하려면 숫자 자체를 늘리는 것이 견제다. 이거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역사적으로 이제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에서 뉴딜 정책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법관을 늘리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법원에서 법관을 늘리지도 말아줘.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관의 수와 관련된 법원에 대한 견제. 이거는 입법부 행정부와의 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너무 대법원의 힘이 강했고 대법관들의 힘이 셌다. 이 부분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새 정부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 좀 첨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게 이제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법원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굳이 뭐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이제 반란 또는 내란 수준에 이를 거라고까지 규정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선거에 임하시는 분들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되게 화두나고 되게 힘도 빠지고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시민들은 어떤 태도로 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이제 김용민 의원은 두 번째로 듣고 변호사님의 말씀 먼저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저는 뭐 선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민주주의의 요체는 결국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권력의 시계추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를 봤을 때는 나의 선택이 그 자유로울 수 없고 또 두 번째는 그 권력의 지도자가 바뀔 수 없고 이런 것들로 이제 몇 가지 민주주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바꿀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관련된 지도자를 내 힘으로 뽑는다라는 요 선거와 관련된 이제 법원의 개입 문제가 오늘 나와서 이제 법을 이제 그 공부한 입장에서 이러저러 안타까운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의 시간이 가고 정치의 시간이 와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내일, 조금 더 긍정적인 미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법은 지금 과거에 무엇을 했다를 다투는 거잖아요. 법률가지만
법의 시간이 아니라 정치의 시간이 조금 더 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의원. 네, 이번 대선은 우리 이제 헌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바로 직전에 내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내란을 12.3 내란을 국민들께서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막았거든요. 막아내고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선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내란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내일 내가 곧 심판하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던 내란 세력들이 갑자기 법원에서 톡 튀어나온 느낌, 현재 지금 그런 국면이 된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이 부분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더 강력한 심판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선거가 무사히 잘 치러질게 만드는 것은 저희 정치권에서 해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믿고 함께 내란 심판 선거를 함께 외쳐주시고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오기 전에는 어제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의원님의 저런 어떤 결기 있는 발언을 들으니까 또 국회를 좀 신뢰하고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률가의 두 분 물론 다 법률가이시긴 합니다만 동시에 근데 정치인의 이런 발언이 결국 법률가의 마음도 안정시키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네요. 지금 이게 불안을 만든 게 누구냐? 그 사법부라고 하는 건 결국 법적 안정성을 만드는 그런 기관이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정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시민의 기본권이 원활하게 보장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 불안정 자체가 사법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최고법원을 자임했던 대법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유난히 귀에 걸렸던 게 2심 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권자의 관점에서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주권자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차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귀를 의심했는데요. 과연 주권자의 이야기들을 들어본 사람의 발언인가? 그리고 이 주권자의 일인으로서 왜 나는 불쾌감을 느끼는가? 그리고 내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느끼는가? 저는 이 부분에 우리 현재 문제의 본질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시민의 권리와 그리고 정치의 어떤 역할, 역능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발휘되는 선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